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저유가가 결국 테슬라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미친듯이 내려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실물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냐면은 어떤 특정 날짜에 이제 석유를 인도받기로 계약을 한 건데, 그 선물이라는 게 그 계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라 그날 이제 석유를 받아야 되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서 어디다 저장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구 던져서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때의 결론은 결국 지금 석유 저장고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저장고랑 저장고는 그냥 꽉꽉 차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배를 빌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에다 이제 큰 유조선에다가 석유를 막 저장해서 바다 위에 띄워놓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몇 주 안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저장고가 정말 끝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소식은 심지어 한국에 있는 석유 저장고도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세이브할 데가 없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저장고를 갖고 있답니다. 그마저도 지금 거의 꽉 차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 정말 석유를 저장할 데가 없다 보니 미국에서는 빨리 석유 저장고를 더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저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단기적으로 테슬라도 이 피해를 못 벗어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예상이 테슬라한테 크게 큰 데미지가 안 갈 거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고, 특히 제가 하이브리드 카를 얘기하면서 약간 그 분석이 좀 빠진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저유가가 결국에는 테슬라한테 큰 데미지를 못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배럴당 거의 12불은 이거 거의 사우디가 제가 알기로는 8불, 7불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려가는지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좀 알아보려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넘어오냐면은 적지 않게 토요타 프리우스랑 이제 BMW에서 넘어온다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때는 분석이 좀 부족했는데 그것을 지금 보충하려고 하는 건데, 이 토요타 프리우스를 타시는 분들이 경제성을 그리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 프리우스가 뭐 경제적인 게 조금 도움이 안 되진 않았지만, 프리우스를 타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환경보험이 자기가 기름을 덜 태운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나 2등이나 뭐 BMW 3 타시는 분들이 경제성을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모델 3로 넘어오는 소비자들의 1등, 2등이 경제성하고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유가에도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당연히 혼다 어코드랑 시빅은 이분들은 경제성을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닛산 리프라든지 볼트, 요 전기차들은요, 보통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젊고 조금 그래도 중산층 이상보다는 사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성이 주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석이 빠져서 요걸 이번에 이제 채우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왕 하이브리드 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프리우스가 1등이 아니다. 토요타가 이런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전 라인업의 하이브리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프리우스는 점점 줄고 있고요. 요즘 SUV 열풍으로 인해서 토요타의 RAV4 하이브리드가 지금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나서라기보다 환경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결국 돈을 아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다른 브랜드의 여러 브랜드들에서 판매되는 동일 차종 대비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것들이
미국에서 딱히 그렇게 절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들인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거의 뭐 적게는 4.5년, 많게는 1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유지비라든지 메인테넌스를 고려한다면은 진짜 하이브리드는 돈이 세이브가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이렇게 바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이게 신기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주식은 계속 뛰고 있죠. 유가랑 전혀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테슬라 주식도 약간은 이제 요동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엄청 바닥을 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테슬라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료에 있어서 이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아마 그때 깊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기름값은 싼데 전기값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미국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 여전히 테슬라의 전기값이 기름값 대비 여전히 만만치 않게 싸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어드밴테이지가 이런 저유가에서는 거의 없죠. 그래도 기름 쓰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득은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 그런 환경의 문제라든지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와닿는 것이 주유소를 안 가도 된다는 점. 그러니까 기름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집에서 편히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들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자율주행도 있죠. 아주 막강한 오토파일럿. 그런 점들이 현재 테슬라의 어필이 돼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가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던 점이,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테슬라가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리딩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인정하는 듯한 말이 이제 흘러나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폭스바겐이 여기에 이제 얼마나 연구비를 썼는지를 보여드렸죠. 거의 뭐 5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100조 가까운 돈이 풀렸고, 폭스바겐이 엄청난 돈을 썼는데, 아니 이렇게 돈을 쓰고도 지금 테슬라한테 뒤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나름 이제 답을 찾았는데요. 다른 면에서 이제 연구비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 보시면 테슬라가 지출하는 연구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략 한 1.5조 원 정도죠. 한화로. 폭스바겐은 여기 있고요. 야, 이게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2018년에 16 빌리언이니까 거의 뭐 20조 가까이 돈을 쓴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에 비해서 돈을 너무 적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돈을 적게 쓰고,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늘 연구비가 부족해서 뭘 못했지, 돈이 부족해서 연구가 잘 안 됐지, 돈을 많이 투여하면 연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폭스바겐은 자율주행에서도 뒤지고, 현재 지금 전기차를 내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죠. 물론 현재 사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요. 거기다가 최근 테슬라의 연구비 지출 부분을 보면은 레비뉴 대비 이제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들어오는 돈에 무지막지하게 지금 연구비 지출 폭을 키웠다가 이제는 거의 GM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 이제 거의 다른 자동차 회사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테슬라는 이렇게 시장을 리딩할까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연구비를 많이 쓰는 회사랑 혁신적인 회사만 따로 모아서 비교해봤는데, 연구비를 쓰는 탑 10 그룹들의 평균 어떤 혁신적인 점수들이 대부분 이 혁신적인 회사들에 대비 퍼포먼스가 뭐 레비뉴 그로스라든지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여러 면 이제 회계적인 면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죠. 죄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연구비 쓰는 양과 혁신이랑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 만약에 연구비를 써서 혁신을 할 수 있고
항상 리딩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연구비에 몰빵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심지어 대기업마저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뭐 요즘은 그렇다고 하기 조금 힘들지만 애플이 여기 있는데, 예, 연구비를 적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연구비를 적게 쓰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혁신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엄청 쓰죠. 요거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제 테슬라도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지금 애플 수준으로 떨어졌죠. 지금 테슬라가. 옛날엔 이렇게 많이 썼지만요. 인텔도 연구비는 무지막지하게 쓰는데 아주 혁신적이라고 얘기하긴 조금 힘들죠. 다양한 기업들을 해봤는데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언제 시작했냐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냐도 아니고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가냐가, 기업이든 사람이든 인생의 방향이든 천천히 가든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